네, 친애하는 방문각 도덕윤리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시즌 커리큘럼 두 번째 정치 사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6개월, 1년씩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신청하신 분만 해도 제가 본 것만 한 10분 되는 것 같은데 좀 많이 감사드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윤리교육과 본과 출신이지만 1급 정교사고 대학원에서는 정치 사상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박효정 교수님 국가학원이 그 유명한 저서를 쓰신 분 스승으로 모셨었고 정치 철학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 쪽 모계 쪽 어르신들은 교육자분들이신데, 아버지 쪽, 큰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군인, 경찰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이고, 이다 보니까 특히 정치 사상에 관심이 저도 많았고, 제가 이제 3년째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현직의 학교 선생님으로 한 14년 있었지만, 여학생들도 좀 가르쳐 봤었는데, 저는 남녀를 가지고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관심 분야에 특별히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학원이나 학교에서 잠시 있었던 분들이 계시지만 남학생들은 뭐 아무래도 군사, 뭐 전쟁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좀 많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게 정치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남자의 학생들은 질문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도 좀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대학생 수험생분들을 이제 3년째 뵙다 보니까, 여학생분들은 아무래도 좀 정치 철학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이 현상학적, 역사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하다,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커리큘럼에서는 단순히 관념론적이고 사변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현대 시대에서 우리가 뭐 롤즈나 만민법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포함해서 이런 실례를 많이 들어드리고 또 실제로 이렇게 청각을 빼고요 시각적인 그런 어떤 자료 뭐 언론 매체라든지 특정 인물에 대한 그런 스토리, 그리고 이것이 우리 정치 사상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많이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학과 관련해서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이라는 책을, 두꺼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쓰셨기 때문에 국가론, 라폴리테이아, 플라톤 책과 비롯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재작년 3년 전에는 필리페티 친공화주의 이론까지 나와가지고 그 부분이 임용고시에서 그 발췌된 부분, 그러니까 박창구 교수님의 시마스 그 교과서 출판사 거기 40주제로 윤리학에서도 나왔었다, 발췌가 돼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사야 벌린의 자유론 거기서도 나왔다. 제가 얘기를 유튜브에도 올려드렸고 또 이번 커리큘럼에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부분, 뭐 중세 넘어가기 전에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부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로마 중세 넘어오기 전이고,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도 관련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윤리 임용고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The Theory of Justice, 사회 정의론, 1971년에 나온 위대한 역자 존 롤즈 박사 이분의 정의론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 이렇게 그냥 말로서만 표현을 드리면 학생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의 예를 들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절차적 정의가 뭐고 불완전 절차적 정의가 뭐냐, 뭐 사법제도나 오제이 심슨 재판과 관련된 실례로 좀 들어드리겠으며, 이 부분도 재작년에 좀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이제 경제학 그래프 서플라이 디맨드 곡선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임용고시에 재작년에 한번 났었죠. 도표 그래프로. 그래서 비슷하게 좀 예상을 좀 했었고, 경제학과 관련지어서도 이제 뭐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쉬의 법칙 이런 것도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소재, 주제 설명을 드리겠고, 최소극대화 이런 맥시민 전략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리즈너스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이론도 정치학 공부하다 보면은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로버트 노직 박사에서 이제 로크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분 시험이 또 재작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뭐 이제 소유권 이론, 그래서 로크적 단서와 관련돼서 현대적으로 소유권 이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실제 사건과 인물들 통해서 LA 필하모니의 구스타프 두담의 지휘자죠. 이런 분들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노직 같은 경우나 이제 왈자로 가면 복합평등 이미 예상을 했고 시험에 나왔지만 이런 부분도 누진세 개념이라든지 뭐 우리 교사들이 받는 급여, 연봉 이런 것도 관련해서 사업자분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또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전에 문제 중에는 이제 최소국가 이론 뭐 나왔는데 극소국가 이론 이제 한사동맹 이제 북유럽의 이런 역사적인 왜 극소국가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냐? 왜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리 로버트 노직 박사의 책을 읽어도 이게 국가 성립의 발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길드조합 이제 지금도 있죠. 브리스에 벨기에에 있는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유튜브에도 좀 올려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체제,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냐, 뭐 사회주의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형태, 생각의 흐름, 소득의 분배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드리겠고, 왈자 박사 이런 복합평도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고, 뭐 설명을 드리면서 동대문 광장시장 얘기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하는데 좀 편합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의 이런 문화권과 체제에 따라서 이런 어떤 분배적 정의가 어떻게 다르게 발현되는가. 뭐 네팔 이런 데는 뭐 이제 일처다부제도 있는 나라입니다. 복합평등이라는 게 꼭 돈으로만 사람들이 분배 정의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죠. 롤즈 박사는 사회주의자도 아니지만 그리고 또 이제 분배 정의에서 롤즈는 비판을 받는 게 당신은 꼭 돈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그 기준 정형적인 분배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이 말하는 분배 정의란 돈, 소득, 재물을 중점적으로 둔 것 같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안데스 산맥 항공기 추락 사건이나 이런 것도 좀 언급을 드리고 드라마 미드 워킹 데드 보신 분들 있으시죠? 이런 스토리 미드 로스트 이건 좀 옛날 드라마인데 유명해서 지금도 아는 분들 많아요. 분배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좀 다각도로 좀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기 공산주의 사회라고도 할 수 있었던 로마 초기 교회 카타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수녀원 공동체에서의 분배 정의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그래서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도 나타난 이런 뭐 정의로운 사회 이런 것도 좀 한번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1페이지로 이제 가시면 이제 오늘은 첫째 시간이라 좀 여유 있게 하기로 했는데요. 지금 3월부터 새로 합류하신 분들 선생님들 많이 계시죠. 반갑습니다. 저랑 전화 이렇게 하고 이제 신청하신 분도 계셨는데 이번 커리큘럼 즐겁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을 우선 보시면 잠깐만요. 교육 정치사상 부분의 교육과정상의 근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15 교육과정 이제 곧 2022 교육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작년부터 시험에 나오긴 했죠.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적용이 되니까. 자, 내용 요소 보시면 이상사회랑 가능한가. 근데 이상사회가 이제 뭐 공자, 맹자 때부터 나오죠. 대동사회부터 나오긴 하는데 주로 이제 정치사상 커리큘럼에서 말하는 이상사회는 이제 서양,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원시공산주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시대적으로 높게 올라가면은 플라톤의 국가론 거기까지 올라가죠. 국가론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보면은 국가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경제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다. 국가론에서도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 글라우폰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급자족해서 살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뭐 옷을 만드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뭐 집 짓는 사람, 그다음에 뭐 신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해지니까는 그죠? 장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무역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재화는 한정돼 있고 토지 곡식 생산량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도 일어나다 보니까 전사 계급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 이런 이상사회론의 현대적인 의의도 있고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것죠. 요 부분.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출제되죠. 예, 극소국가, 최소국가도 이 부분에서 이제 비롯된 거죠.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인데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 요쪽 부분이 좀 많이 났어요. 근데 뭐 제가 우리 학문의 세계는 실제 현실의 정치 세계랑 좀 이게 좀 무관하지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좀 누구시냐에 따라서도 좀 분위기 문제 출제 흐름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시민사회적인 접근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좀 잘 연관을 시켜 드리겠고 공동체와 공동성 및 시민적 덕성 이게 이제 공화주의가 바로 그 신공화주의가 이제 시민적 독성을 강조한 부분인데 대표적인 뭐 키케로나 이런 분이죠. 옛날 로마 사람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누가 있을까 하고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롤즈 박사 퇴임하시고 나서 그 하버드 대학교 자리를 이어받은 마이클 샌델 박사인데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이 샌델 박사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읽으면은 처음 보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지? 예. 뭐 초반부부터 뉴 올리온즈 지방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홍수 허리케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식수 부족과 막 전염병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생수병 원가가 500억밖에 안 되는 거를 뭐 10배로 팔았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화두를 던지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샌들 박사는 뭐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규정 짓지 않아요. 예, 학생들에게 좀 오픈된 답을 좀 이렇게 듣는 사람이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데 마이클 샌델 같은 경우는 시민적 덕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가진 자들, 기득권들이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를 좀 강조하는 분이십니다. 샌델 박사는. 그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로 오늘 이제 처음 부분이 이 부분부터 들어갔는데 또 디마크라시,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재작년에 나왔죠. 삼권분립이론. 그게 이제 미래행 교과서에 서울대학교 정창훈 교수님께서 이제 통합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인데 기간제 교사나 강사 해보신 분들은 아마 직접 가르쳐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이 나왔고 탄핵소추권이 나왔죠. 임피치먼트 그 부분. 그래서 안 나왔던 부분, 나올 만한 부분 또 제가 좀 연결시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대자유주의 지향과 자유민주주의, 도덕적 근대민주주의 태동이 어떻게 됐는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부터 시작됐는데 몽테스키의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 사람인데 삼권 분립을 했는데 요즘과 같은 삼권 분립은 아니에요. 좀 개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싹 텄는가. 이제 루소로부터 이제 저항권부터 이제 시작되고 영국의 입헌군주제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겠고 더 넓게 올라가면 이제 권리 청원 권리 장전까지 가고 마그나 카르타까지 가요.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시민의 소통과 유대 요거는 뭐 조금 좀 철학적이긴 한데 이 부분도 이제 교과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가시면은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자본주의의 규범적인 특징 기업 이에 대한 비판들을 조사하고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깊게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질문은 안 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마르크스주의.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의 평화사상 이 부분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 때도 나왔어요. 20년 전에도 저기 요한 갈퉁의 그 적극적 평화, 소극적 평화 개념 또 나왔죠. 네, 또 나왔어.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정치 통일 교육도 이번 커리큘럼에서 제가 해드릴 건데 이 부분도 제가 아주 뭐 예를 들면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부분도 날 거라고 그거보다 낮고
평화 이론도 시험에 날 거라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도 놓치지 않고,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 뭐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이게 답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깊게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평화, 공정, 공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둬서 임용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넘어가시고요. 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분이 BC 495년에서 429년인데, 이분이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셨던 세대랑 비슷하죠. 같은 시대 사람인데, 그리스 아테네의 이제 정치가, 웅변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페리클레스의 장송연설 유명하죠.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있을 때가 민주정치 최절정기였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리클레스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승리를 하는데, 그리스의 몰락이, 제가 뭐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오니아 반도, 지금의 터키 지방, 페르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리스의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테네고,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고, 지금은 이제 터키 이스탄불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있고, 여기 스파르타라는 국가가 있는데, 여기는 위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근데 이제 이 그리스 헬라 사람이랑 이제 스파르타랑 좀 민족이 좀 달라요. 여기 약간 도리아 계통인데 전체주의 병영 국가죠. 북한 같은 나라였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리스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테르모벨레 좀 더 알죠? 이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영화 300에도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물리치죠. 페르시아를 물리쳤는데, 아테네가 이제 페리클레스 때 주도를 해가지고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되게 오만방자해집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페르시아가 지금 물러갔지만 또 다시 언제든지 쳐들어올지 모른다. 실제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테네 앞바다에 있는 델로스 섬에다가 이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좀 회유를 해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돈 없으면 전쟁을 못 하죠. 그래서 은을 모아가지고 델로스 섬에다가 이제 저장을 한다, 명목으로. 근데 그거를 누가 관리하느냐? 아테네가 자기들이 관리를 하겠다. 근데 이제 스파르타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니들이 뭔데 대장 노릇을 하냐. 인구가 10만 명, 성인 남자, 여기는 1만 명. 10배 차이가 나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아테네가 중심이 돼서 그 두목 노릇을 하죠. 그래서 델로스 섬에다가 이제 기금을 꾸준히 모읍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요즘 돈으로 하면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 각 나라에서 뭐 1년에 한 1조씩 내라. 5천억씩 내라. 그러면 그 돈이 금고에 저장이 되는데 그 돈을 그냥 동굴에다 묻어놓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아테네가 마음대로 그 돈을 굴리는 거죠. 빌려주고 이자 받고. 그러니까는 스파르타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이 생긴 거여서 니들이 뭔데 해서, 스파르타 여기와 아테네 사이에 있는 여기는 조그마한 길목인데, 이게 테베라는 테세우스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아들이었죠. 왕의 아들이었죠.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원래 옆에 있는 나라끼리는 사이가 안 좋아요. 아테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파르타를 꼬드깁니다. 야, 쟤네들 좀 까부는데 쳐버리자. 그래가지고 테베가 손잡고서,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 동맹군하고 델로스 동맹군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여기가 집니다. 와장창 깨져요. 그래서 테베 입장에서는
이 아테네를 먹으면은 여기 에게해 바다를 다 먹을 수가 있잖아요. 무역권을, 해상권을. 그러니까 멸망시키자. 얘네들 다 노예로 팔아넘기자. 하고 스파르타를 꼬시는데 스파르타 입장에서 볼 때는 야, 근데 이게 순망치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금니 없으면은 막 이가 뭐 시린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야, 얘네들을 멸망시키면은 뭐 5년 뒤나 10년 뒤에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오면 1차 방어선이 없어. 남겨놓는 게 좋단 말이에요. 살려놔야 돼. 야, 멸망까지는 좀 뭐하고 전쟁 대상국을 강력하게 물리고 좀 해군력을 제한시키자. 그래가지고 알겠다 하고 이제 아테네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민주정치를 붕괴시키고 200인 위원회라는 과도정치 민회를 만들어요. 그때 생존하셨던 분이 소크라테스. 네, 그때. 그래서 재판받아서 돌아가셨다. 280대 220으로 사약 먹었다 얘기도 드렸죠. 네, 요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까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리스가 이렇게 몰락을 하다가 스파르타도 결국에는 테베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멸망하고, 헬리오타이 노예들한테 반란 일으켜서 당하고, 그 힘이 쫙 빠지고 나니까 마케도니아가 이때 힘을 쫙 키우죠. 필리포스 때부터 해서 아들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 다 먹고 페르시아까지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세계가 전개가 되죠. 헬레니즘 세계가 열리죠. 그래서 서양 사상은 그리스 이 문화, 헬레니즘 문화하고 플러스 헤브라이즘 문화, 영어로 히브루, 히브르, 유대 문화, 기독교 문화의 원류가 이제 중심이 되죠. 자, 키워드 왼쪽에 보시면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테네의 민주정치란 성인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는 요즘에는 저도 와이프가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뭐 깡패가 아니고서야 와이프한테 맞죠? 매어 살죠? 와이프한테. 좀만 잘못하면 이혼 나가는데. 근데 이 성인 남자들만이 정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민은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폴리스 안에. 근데 이게 성인 20세 이상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이 또 반은 됐겠죠? 그러면 20만 명, 어린이까지 하면은 뭐 한 외국인까지 하면은 한 25만, 30만 명이 됐다고 봐야죠. 그리스, 아테네도. 근데 이제 스파르타는 좀 문제가 컸어요. 성인 남자가 1만 명인데 왕은 2명이었습니다. 공동국왕이었는데 전쟁에 나가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1만 명의 성인 남자가 있는데 전쟁에 나가면은 일당 100이라고는 하지만 용사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군사훈련을 시켰으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서 절반까지는 아니래도 한 30%, 30%만 사망을 하면 어떻게 돼요? 1만 명의 성인 남자, 우리 아빠 남편들인데 한 3,000명이 죽었다. 전쟁 한번 나면 그 나라, 선생님 성인 남자의 30%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경제 돌아가나요? 절단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헬리오타이드 그 노예들이 반란도 많이 일으켜요. 반란도.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인 남자 자유민.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현재 선거 이제 4월에인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우리나라 1948년 재원의회부터 여성에게 똑같이 투표권 줬잖아요. 보통선거. 그렇죠? 나이 성별 따르지 않고. 근데 여성에게 투표권을 세계적으로도 주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 것 같습니까? 18세기, 19세기 영국, 유럽의 민주주의가 싹 텄다고 해서 여성에게 투표권이 있었나요? 아니요. 1920년대에 넘어서야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여자들한테, 성인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줬습니다.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0년. 그것도 뉴질랜드. 예. 그리고 1800년대, 170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1800년대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 미국과 남북전쟁이 그럴 때 1800년대도
여자들한테는 투표권이 전혀 없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19세기의 그 유럽 무대를 다룬 영화를 보면은, 영국을 무대로 하는 이 영화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의회 선거가 있는데 남편 아빠들이 선거날이 되면은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농부 아저씨들이 처음에는 젠틀이만 줬기 때문에 성인 남자들 중에서도 20%밖에 안 줬어요. 투표권을 대부분. 근데 점점 확대가 되는데 남편만 투표를 하니까는 부인들이 그날은 긴장을 하면서 휘그당 토리당이 있으니까 지금 노동당 보수당. 그러니까 남편의 넥타이를 매줍니다. 아침에. 그리고 부인들이 남편한테 막 단단히 막 일러둡니다. 여보, 이번에 누구 당 뽑으라 그랬지? 내 말 들어. 꼭 그 사람 찍고 와. 남편이 알았어. 그 아이들도 아빠 이번에 저 사람 저 후보 찍어주세요. 잘생겼어요. 알았어 얘들아. 그래서 19세기까지만 해도 여자는 투표를 하지 못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걸 최초로 이 생각에 반기를 든 게 놀랍게도 2300년 전쯤에 지금부터 플라톤이죠. 여성도 똑같이 교육을 해서 수호자, 통치자가 돼야 된다라고 플라톤은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 아테네 민주정치란 민회에 참여한, 폴리스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회, 요즘으로 치면 국회죠. 참여하여 추첨제나 윤번제, 추첨 제비뽑기, 그 다음에 윤번제, 돌아가며, 이게 번갈아가며 통치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윤번제로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민회에 참여를 했고, 요즘은 좀 국회의장까지는 아니지만, 집정관까지는 못했지만, 소크라테스도 민회에서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공직을 맡았었어요. 추첨제로. 근데 전쟁에 관해서는 민회에서도 사령관을 뽑았지만은, 선거로 투표를 뽑긴 했지만, 이제 나라가 전시에 들어서면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전쟁은 수행 능력이 있는 장군이 필요하니까, 페리클레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대의제가 뭐냐면 뜻을 대변한다. 영어로 치면 뭡니까? 프리젠트가 주다, 표현하다잖아요. 근데 일반인이 국회에 항상 갈 수가 없잖아. 나의 뜻을 대신 표현하다. 리프리젠트. 그래서 리프리젠터티브가 실제로 우리말 국회의원이에요. 이게 지금도 의원. 이게 대의, 대표자. 나의 뜻을 대신한다. 대의제. 국민들이 직접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법률 제정 및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행세. 근데 이제 스위스는 지금도 이제 20세기 스위스 보면은 직접 민주 정치를 하죠. 그래가지고 스위스 알프스산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치면 뭐 서울시장님이 결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우리나라 치면은 공설운동장에 나와요. 축구장에서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 스위스 무슨 주에 무슨 도시에 뭐 이거를 지금 뭔가를 중요한 뭐 공사를 해야 되는, 할까요 말까요 하면은 진짜로 시민들이 몇천 명씩 나와가지고 찬성하는 분 여기, 반대하는 분 여기,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투표를 했습니다. 요즘엔 전자투표로 바뀌었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직접 민주주의 하라고 그러면 못할걸요? 다 출근하고, 다 장사하고, 상업하고 바쁘신데, 운송 배달업하고 이러시는데, 참여민주주의,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심의민주주의, 심의, 말 그대로 심의한다,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시민, 전문가, 공직자들이 공론의 장에 모여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형태이다. 자, 그래서 고대 민주주의부터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가 로마 공화정, 로마도 처음에는 공화정이 아니었죠. 왕정이었죠. 이제 기원전 500년경 왕정을 폐지하고 귀족 중심의 공화정을 성립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로물루스 건국신화 얘기를 했죠. 원래 로물루스 형제도 그리스에서 아테네로 흘러 들어간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그리스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발칸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이제 그리스 발칸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로마인데, 이탈리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로물루스 형제 갔다 와서 라티오 지방에 정착을 했다. 지금 로마 지방, 라티오 있죠, 지금도. 라티오 지방에서 비롯된 언어가 라틴어다. 지금 이탈리아어의 조상 언어. 그래서 이제 에트루리아인과 전쟁했던 얘기도 제가 예전에 서양사강 시간에 드렸었고. 근데 이제 BC 50년쯤에 시저가 죽고 조카인 양자 옥타비우누스가 초대 황제가 돼서 공화정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옥타비우누스 자체는 황제라고는 안 했어요. 프린캡스라 그랬지, 제1시민인데, 그리고 나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BC 50년 정도, BC 한 6, 70년 때부터 이제 공화정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BC 50년 정도부터 이제 옥타비우누스 시저 죽고, BC 4년에 태어나셨다고 하죠, 예수님이. 티베리우스라고 3대 황제. 예.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제 뭐 승천하셨다고도 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뭐 칼리귤라 황제, 네로 황제 이렇게 쭉 가다가 오현제 시대라고 있어요.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가다가, 그 스토아 철학자죠. 그래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는 로마가 잘 나갔는데 너무 커지다 보니까 AD 한 200에서 300년 넘어갈 때 이제 300년 넘어가면은 동소 로마로 분리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망한 거는 제가 서양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때 얘기를 드렸죠. 반달족이 게르만족이 쳐들어와가지고 망한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대 그리스 민주 정치가 로마의 공화정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주의가 쭉 죽어 있다가 영국의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입헌주의 전통이 이제 수립됐다. 이제 영국이 찰스 2세 처형당하고, 올리버 크롬웰 호국경, 로드 프로텍트가 이제 집권을 했는데, 경건한 그 보수 원리주의 기독교자였죠. 그래서 술 먹고 사람들끼리 이렇게 포크 댄스 추면은 진짜 잡아다가 죽였어요.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왕정을 복구해서 제임스 국왕이 돌아오는데, 네덜란드 독일 쪽에 시집 갔던 공주님 이제 남편 모셔왔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치할게요. 그래서 이제 명예혁명이 이제 일어났고,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다 이거죠. 이제 미국 독립선언에서 1777년인가 그렇죠? 8년이죠. 7월 4일 독립혁명. 원래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알죠? 13기주인데 보스턴 차 사건부터 영국 본토가 자꾸 세금만 매기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온 영화가 패트리어트라는 영화가 되게 재밌죠. 멜 깁슨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그냥 농부였는데 영국이 세금을 잔혹하게 매기니까 좀 반항하다가 이제 영국 군대가 진압하다가 이제 아들을 죽여서 열받아서 이제 미국 독립운동에 참여한 거.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 절대 왕정 타도 봉건적 신문 집회.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제 오스트리아로부터 시집을 와가지고 루이 16세 때, 루이 14세 손자죠. 맨날 파티했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맨날은 아니고 한 3일에 한 번. 근데 그 엄청난 전국에 있는 모든 귀족들이 파리에 몰려와서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수백 명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파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죠. 궁정 음악사 불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백성들이 세금 수탈로 인해서 불만이 폭증했는데, 이 왕비가 바보같이 빵이 아니면 고기를 먹어라 했다가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바스티유 감옥,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습격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이 전에 이미 그 장자크 루소가 이제 뭐 인민 주권론 펼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상적인 영향도 있었고, 현대 민주주의로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됐다. 이게 1800년대 중반인데 1848년에 영국에서 망명 중이던 이제 유대계 유대계 독일인
마르크스가 망명을 했다가 공산당 선언하자, 엥겔스랑 같이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시대에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자,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밀은 귀족은 아니었는데 세상으로 시각이 달랐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유를 쟁취하고 합법적인 시스템에서 민주주의를 이루면 된다. 근데 마르크스는 외국인이었고 영국인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대였습니다. 공장이 이미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에서 공장에 노동자들이 있는데 노동자들이 공장마다 몇백 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숙소가 조그마한 방 하나에 막 진짜 10명, 20명씩 막 관짝에 들어가서 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방직기계라 그래서 이렇게 이 면을 짤 때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7살, 8살짜리 어린애들이 들어가서 뭐 솜이나 이런 거 빼오고 이런 거 하다가 막 깔려서 죽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이론적인 배경이 그 유명한 성냥팔이 소녀.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잘 사는 집딸은 으리으리한 집에서 부모님이랑 저녁에 고기와 케이크를 먹는데 가난한 집 딸은 성냥 파는 소녀였죠. 얼어 죽었죠. 그런 무대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오늘 첫 번째 정치 사상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민주주의의 의미, The Mother of Democracy, 민주주의 모델, 데이비드 헬드 요 책 민주주의론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대학교 때 20년도 넘었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요즘 이 책이 두꺼워졌더라고요.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